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지난주 추수감사절 여파로 업데이트가 많이 없어서 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ODW APEC 행사도 지난 수목에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행사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또 차근차근 또 업데이트 소식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새로운 리전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곰돌스에서 요새 연속으로 야심차게 소개하는 트랙인데요. 새로운 리전 오픈과 함께 해당 도시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어서 리전 속으로인데요. 이번 주는 밀라노와 아부다비가 되겠습니다. 곰돌이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걸어서 OCI 리전 속으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리전 속에는 저희 OCI 읽어주는 곰돌스 24회차, 27회차, 그리고 이번 30회차, 그러니까 3주에 한 번꼴로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과 이번에는 같은 시기에 두 개씩의 리전이 소개되네요. 먼저 오픈한 곳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가깝게 오픈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현재 글로벌에 35개의 상용 리전이 오픈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아부다비 리전으로 두바이와 함께 멀티 리전을 갖게 되었죠. 9월에 오라클이 2022년 말까지 44개의 리전을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 덕분에 각 지역에 몰랐었던 그런 정보들도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두 리전 중에서 먼저 아부다비 리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먼저 떠오르는 지명은 두바이죠. 그런데 실제 수도는 이 아부다비라 하더라고요. 아부다비는 국토 면적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지역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를 UAE 연방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요. 통치 체제가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이 왕정과 공화정이 혼합된 형태인데요. 7개의 각 지역 토호국에 왕이 따로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아부다비 국왕이 대통령 겸 행정 수반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이드 국왕 자손은 계속해서 아부다비 왕권과 대통령을, 그리고 두바이의 왕은 대대로 부통령이나 총리격에 해당되는 그런 지위를 계속 세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971년도에 아부다비의 선대 자이드 국왕이 7개 국가를 통합해서 연방 UAE를 건립했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건국은 딱 50년이 되는 셈이죠. 아빠곰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랍하면 돈 많은 축구 좋아하는 왕자 이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수르죠. 그럼 혹시 만수르의 풀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만수르의 전체 이름은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안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국왕의 친동생이죠. 초대 대통령이자 국왕의 아들인 셈이고요. 지금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만수르의 재산만 해도 한 300조가 넘는다고 하고요. 만수르가 그 맨체스터 시티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10년간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아부다비의 랜드마크 또한 이 에티하드 타워이고요. 아랍에미리트의 큰 기업은 대부분 이 왕가에 의해서 국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이 왕가의 파워가 정말 엄청난 곳인 것 같습니다. 또 아부다비 하면 유명한 곳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페라리 월드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랍 부호들의 자동차 사랑은 꽤 유명하죠. 왕가에서 페라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들였으면 페라리 월드라니 참 놀랍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그 야스 마리나 서킷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F1 경주장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또한 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화려한 사원을 짓고 이슬람의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도 개방적인데요. 이 최근에 완공된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에는 이 프랑스 루브르를 비롯해서 여러 박물관으로부터의 전시물을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 이 지역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고, 뭐 다행히 바다가 끼고 있어서 사람들이 잠수를 해서 진주조개를 캐는 게 주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석유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뭐 현재는 다각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IT뿐만 아니라 관광업이나 부동산 개발, 투자, 제조 등 뭐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지분이 이 아부다비에 꽤 있다라고 하고요. 정유회사에도 지분이 많이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의 70%를 아부다비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부다비 정유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상으로 아부다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면 왕족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이어서 두 번째 소개드리는 오시아의 새로운 리전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패션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큰데요. 로마가 이탈리아의 행정적인 수도라고 하면 밀라노는 경제적인 수도라 할 정도로 이탈리아 최대의 경제 중심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중앙 주식시장, 주요 은행의 본점,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고요. 시외곽에서 시작돼서 북쪽 알프스 산맥을 따라 기계, 섬유, 의약, 자동차 등의 수많은 공장이 분포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큰 제조업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탈리아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매우 유서 깊은 도시로 많은 문화재와 문화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밀라노 대성당, 라스칼라 극장이 특히 유명하고요.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스위스랑 가깝고 겨울에는 스키도 즐길 수 있는 기후라고 하네요. 예, 밀라노는 이 유럽의 교통의 중심지라서 중세 때부터 잘 나가던 이 부자 도시라고 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50년대, 60년대 경제 부흥을 이루면서 산업이 발달되고 도시의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번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80년대에 밀라노의 몇몇 패션샵들이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밀라노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때 뜨게 되는 브랜드가 뭐 아르마니, 베르사체, 뭐 돌체앤가바나 뭐 이런 뭐 여러 패션 업체들이 이때 성황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밀라노드 뭐 패션뿐만 아니라 그 다국적 은행, 뭐 금융회사의 본사가 여기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발달이 되어서 구글이나 뭐 여러 IT 지사가 로마가 아닌 밀라노에 다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방송사나 미디어 기업들이 본사들도 다 대부분 밀라노에서 거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특히 발달되어 있고요.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디자인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자동차 브랜드가 밀라노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OCI의 35번째 리전인 이탈리아 밀라노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이야. 근데 뭐 이런 대단한 나라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으로 엎질렀다는 게 대한민국 만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MySQL의 새로운 기능 소식입니다. 베어메탈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MySQL의 새로운 소식은 유저 인증과 보안 관련된 소식인데요. 예전에 곰돌스에서 곰돌이님이 IAM과 IAM 아이덴티티 도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 통합 인증과 MySQL의 사용자 인증을 결합하는 내용으로 간략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IAM과 IAM 아이덴티티 도메인을 사용하여 DB 시스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는 개별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활용해서 IAM 또는 IAM 자격 증명 도메인 내에 이 사용자 그룹에 매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MySQL 사용자 생성 부분에서 외부 인증 플러그인인
Authentication OCI를 사용하면은요, 이 IAM 유저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활용 방법이나 몇몇 기능 제한 등도 있으니까 꼭 도큐먼트를 보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클라우드 인증 방법과 클라우드 내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연결하는 것은 이미 많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이라서 특별할 것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이 MDS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돼 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비용 계산 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어차피 사용한 만큼 내는 구조가 기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략 고객이 클라우드 자원을 사용했을 때 내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이 떨어진다면 IT 관리자로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차세대 비용 계산 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민수아빠가 소개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사용할 때요, 가장 먼저 살펴보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는 비용입니다. 그 대략적인 아키텍처와 자원 규모를 계획한 다음에 이 자원을 사용할 경우에 한 달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정말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 클라우드는요, 자원을 기간 단위의 비용으로 명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제공해야지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기존의 OCI는 자원 사용 비용을 계산하는 OCI 비용 계산기를요, 오라클닷컴 사이트에서 제공해 왔습니다. 이 툴은 2년 전부터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OCI는 클라우드 자원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비용 관련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OCI의 다양한 옵션을 반영하여 새로운 비용 계산서를 발표했고요. 이런 것이 이번 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OCI 자원 유형을 등록하고요.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웹 UI로 제공합니다. OCI 자원에 대한 옵션을 잘 모를 경우에는 처음에 이 툴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자원별 기본 예제를 제공합니다. 프리셋 탭을 선택하시면요, 현재 해당 자원에 대한 비용 계산에 대한 예제 샘플들을 볼 수 있겠고요. 보시는 화면은 프리셋에서 VM을 선택한 화면입니다. 그 프로세스라든지 그 CPU 개수라든지 메모리 크기, 그리고 프라이싱 옵션, IOPS에 대한 설정, 사용 시간에 대한 패턴을 입력하면요, 입력한 내용으로 월 단위 비용이 계산됩니다. 그 VM이라든지 오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단위 자원이 아니라 전체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레퍼런스 아키텍처 탭에서 보이는 그런 사전 예제입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 탭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는 예제가 실려 있고요. 이 예제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전체적인 아키텍처 레벨의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그 ADB와 OAC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 환경을 구성했을 경우에 월 단위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그 계산하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은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한 비용을 그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툴을 사용하시면요, OCI 비용 계산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 예측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모바일을 이용한 클라우드 자원 관리인 듯합니다. 민사빠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수 아빠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OCI 자원을 핸드폰에서 제어하는 앱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핸드폰 앱은요, 자원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기능만을 제공했거든요. 이번에 OCI 자원을 핸드폰에서 제어하는 앱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존에는요, 핸드폰에서 그 OCI의 자원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 앱에 대한 리드 기능만을 제공했는데요. 이제는 자원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기능이 포함된 앱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가 제공이 되고요. 보시는 화면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아이폰 화면입니다. 앱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은요, 제어 가능한
자원 이용과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 비용 내역이 출력이 되고요. 특정 자원을 선택하면 컴파트먼트별로 그 자원에 대한 목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자원에 대한 실행, 종료, 재시작, 삭제에 대한 그런 컨트롤 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원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모니터링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부분에서는 VM, 컴퓨터 자원에 대한 예였다면 이 부분은 동일한 방식으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모바일에서 전체적인 그 클라우드 자원을 업데이트하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모바일 툴을 사용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더 개선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원에 대한 그 모니터링 현황뿐만이 아니라 자원을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그 클라우드 관리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툴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입니다. 검도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이번 소식은 IPsec 터널링에서의 사용자 정의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의 IPsec 터널에서 IKE 프로토콜을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사용자 지정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보안 연결의 수명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피어를 감지하고 IK 이니시에이션과 NAT 변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에 나와 있고요. 그 밖에 터널의 상태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문제점이 감지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씩 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VPN은 왼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합니다. 한 지점은 클라우드 센터가 되고 또 다른 지점은 고객사 데이터 센터나 여러 사무실, 브랜치 오피스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8개까지 확장해서 다중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때 고객 사이트에 연결되는 장비가 커스터머 프리미스 이퀴프먼트라고 해서 CPE라고 하는 라우터 또는 라우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표기가 안 되었지만 클라우드 센터로 들어오는 VPN 게이트웨이가 있고 다음으로 DRG라고 하는 클라우드 가상 라우터가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리모트 액세스 VPN, 다른 말로 포인트 투 사이트 VP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하나의 연결 지점에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자주 이용되는 방식인 시스코 애니커넥트라든지 오픈 VPN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PC나 모바일 폰에서 직접 VPN을 연결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죠.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이 리모트 액세스 방식이 편해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보다 엄격한 보안 환경을 위해서는 인증 정보만으로 연결되는 방식보다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 더 신뢰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이 내용은 이 사이트 투 사이트 VPN에서 VPN에 연결되는 여러 인증 정보와 보안 정보를 기존의 기본 정보로 획일화되어서 있던 거를 여러 선택 옵션을 주어서 사용자의 선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약자로 사용되는 IKE는 보안 관련 설정들을 생성하고 협상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버전 1과 버전 2가 있는데요. CPE가 버전 2를 지원한다면 버전 2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보안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IKE가 동작하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1단계는 ISA KMP라고 하는 IKE 키 교환을 실행하기 위한 메시지 형식 또는 전달 방법을 정의하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인 2단계의 SA 관련 설정들을 안전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보안 채널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IKE의 두 번째 단계는 IPsec SA를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통신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인 IPsec을 연결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연결과 암호화와 관계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건지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온프렘에 있는 CP가 지원하는 방식이나 또는 고객사가 선호하는 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는 iKey 이 세션을 얼마 동안 킵하고 다시 갱신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IPsec 세션 키의 라이프타임을 얼마 동안 유지하고 재갱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간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향상된 기능으로는 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문제의 패턴을 제시해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CP가 NOT 뒤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이 IPsec 터널링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었습니다. 파라미터들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설정들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설정들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예전에는 오라클이 제시하는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옵션들을 사전에 설정을 해서 고객에게 설정 파일을 제시했죠. IPsec VPN 연결을 구성할 때 CP 구성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사전에 반영된 그 설정 값들의 CP 설정 도움이라고 해서 각 CP 제조사의 버전별로 설정 파일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 사용자의 추출된 설정 파일을 토대로 뭐 각자의 CP에 그대로 커맨드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고객사는 사내의 특정 프로토콜을 뭐 특정 뭐 알고리즘, 뭐 특정 그룹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파라미터를 반영하는 것보다 유연성을 더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물론 뭐 현재도 대부분의 CP 제조사를 다 지원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CP를 OCI IPsec VPN에 설정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릴리즈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성능 허브와 관련된 신규 소식도 그렇지만 오라클이 역시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대해서는 이제 전문 회사다 보니까 그런지 매주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나왔는지 베어메탈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어메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향상은 매주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3가지 기능 추가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능으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플릿 서머리와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디테일스를 통해 여러 가지 매트릭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데이터베이스 유저에 대한 롤이라든가 프리빌리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QL 튜닝 어드바이저인데요. 이 SQL 튜닝 어드바이저를 이용해서 SQL 문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성능이 낮은 SQL에 대한 권고사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플릿 서머리에 관련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의 옵션이 활성화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데모 ATP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면 상단의 대시보드와 아래 리스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 화면은 이미 언급해드린 플릿 서머리로 보시는 그런 화면인데요. 왼쪽 중간을 보시면 화면에 볼 수 있는 이런 구분이 컴파트먼트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그룹이냐로도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파트먼트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관심 데이터베이스를 이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데모 ATP라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은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디테일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액티브 세션이라든가 CPU, 스토리지 등 활용률 같은 그런 주요 정보에 대한 요약 그래프와 함께
역시나 이 성능 허브인 퍼포먼스 허브로 넘어갈 수 있는 추가 버튼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는 초기 곰돌스에서 여러 번 다루어졌고요. 예전 기억을 복기해 보자면 올 초 외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시작으로 해서 성능 허브와의 연계 부분 또는 외부 RAC 데이터의 지원, 클라우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베어메탈 기반 아니면 VM 기반의 DB 시스템이라든가 XRCS의 관리 이런 것들을 거쳐왔고요. 이제는 이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서비스까지 이 부지런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클라우드 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리가 이 해당 서비스로 모두 통합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예상이 되어 가는데요. 나머지 두 개의 기능 향상에 대한 부분도 처음 드린 간략 설명과 함께 보시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은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략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골든게이트의 새로운 릴리즈 소식이네요. 이어서 베어메탈님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든게이트의 새로운 릴리즈 내용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자로 새로운 기능이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배포 백업이라고 하는 디플로이먼트 백업에 대한 정보 추가 사항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복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제본을 이용한다거나 이걸 이용해서 배포를 한다거나 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제 백업을 하고 그걸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배포 백업은 일일 자동 백업과 고객에 의한 수동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업의 크기라든가 이 백업 시작 시간이라든가 끝 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오른쪽 배포 백업 정보에 대한 제공 리스트가 보이시는데요. 위에서 이게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OCI 골든게이트의 백업은 최대 60일간 보관이 되고 이후 자동 삭제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 비용이 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기능 업데이트 한 가지라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번째 소식은 오라클 로빙 엣지 스테이션 서비스 내용이네요. 아주 생소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무슨 서비스인지 궁금한데 곰돌이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번 소식은 로빙 엣지 스테이션이 출시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IoT와 엣지 컴퓨팅에 대한 기술은 여러 기술 동향 연구 사례에서도 주목하고 있듯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하게 될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AWS의 스노우볼 엣지라든지 애저 스택 엣지와 같이 엣지 컴퓨팅을 지원하는 오라클 제품이 바로 로빙 엣지입니다. 로빙 엣지를 이루고 있는 또 인프라를 전체를 이제 로빙 엣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포함이 됩니다. 설명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오라클 로빙 엣지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레이어 2 스위치와 함께 연결된 15개에서 30개의 RED, 여기서 이제 RED라고 하면은 로빙 엣지 디바이스고요. RED 그룹을 관리하기 위한 스테이션 클러스터 옵션을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이 RED라고 하는 것이 최대 15개까지의 클러스터까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되는 15개에서 30개까지가 되는 규모가 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스테이션이라는 형태로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클러스터가 최대 30개의 RED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로 보면 작은 모바일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립 운송 컨테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컴퓨팅에서 말하는 컨테이너 같이 경량이 아니라 실물에서의 컨테이너 트레일러에서 탑재돼서 주문되고 배송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은 바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빙 엣지 스테이션은 한 단위가 그 스테이션 안에 컨테이너 안에
AC 전원 장치라든지 냉각 장치라든지 4개의 38U짜리의 렉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의 이더넷 스위치와 함께 제공이 되고요. 구성은 패스트 커넥트나 VPN을 통해서도 OCI 리전에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별도로 오프라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잠시 알아봐야 되겠죠. 엣지 컴퓨팅은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IoT라든지 디바이스들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역폭도 상당히 크고 레이턴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직접 와서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연결 속도라든지 대역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거점에서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집중화된 부하를 줄일 수가 있고요. 속도 또한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만 클라우드로 올려주면 밴드위스 또한 상당히 절감이 되겠고요. 이러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나온 오퍼링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로빙 엣지가 되겠고요. 이 로빙 엣지, 아까 말씀드렸던 RED, 로빙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유닛입니다. 3U 사이즈에 되는 이런 밀리터리 등급의 러기지 케이스에 지금 담겨서 탑재가 되고요. 하나의 단일 노드로 나갈 수도 있고 이게 15개까지 스위치랑 같이 해서 기존에 이제 로빙 엣지 클러스터라는 형태로 나갔다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로빙 엣지 스테이션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런 단일 유닛들을 15개까지 클러스터를 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펙으로 보면은 한 유닛에 45CPU, 피지컬 CPU고요. 512기가의 메모리, 그리고 엔비디아 T4 텐서코어 GPU가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지능형 엣지 컴퓨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AI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GPU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용되는 스토리지는 내장되어 있는 로컬 NVMe 61테라가 한 노드당 탑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사용하면은 한 160불 정도가 할당이 되고요. 미니멈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로빙 엣지 스테이션과 로빙 엣지 디바이스가 지원되는 리전이 몇몇 정부 전용 리전이라든지 군사 전용 리전이라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저희 쪽 상용 퍼블릭 리전에서 사용 사례가 생기면은 그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빙 엣지 스테이션이 생김으로써 오라클이 제공하는 엣지 컴퓨팅 또는 온프렘에 제공하는 형태는 로빙 엣지 디바이스, 로빙 엣지 스테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가장 큰 형태는 데디케이티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4가지 모두가 고객사의 현장으로 이 센터가 직접 가는 그런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무리를 지면서요. 제가 데이터 컨설팅이나 개발을 진행했던 회사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던 큰 회사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라클이 그 왜 DB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자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지속적으로 1위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꾸준한 노력들을 한 번도 쉬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꾸준히 열심히 여러분께 클라우드 관련된 소식 전해봐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여러분도 꾸준히 해오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문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3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헤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